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 맞죠?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죠.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피쉬, 즉 공산주의 물고기에게 그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느 정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관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다면 오늘 라이브의 제목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엔드리고의 노래를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졌고 마음에서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위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은 물론 이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의 폐쇄와 관련된 일들과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 그러니까 2월 28일 대략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우크라이나인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놓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란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드루주바 펌프장을 공격했습니다. 드루주바는 러시아에 있는 펌프장으로 실제로 송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가스 공급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주로 헝가리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전쟁 시작 이후로 오랫동안 다툰 사안이며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반의 전쟁에 대한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푸틴과 매우 가까운 입장입니다. 적어도 민족주의적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 헝가리를 위해 가스 가격이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매우 흥미로운 숨은 맥락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관한 여러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분석을 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드루주바 1호의 또 다른 영상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날 동안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공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르반과 논의해서 다시 가동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다. 이미 손상됐다며 논란 핵심을 피하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중동에서 큰 혼란이 터지면서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피소도 그렇고 오르반과 피소 모두 젤렌스키가 의도적으로 드루주바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소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실수로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가 완전히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헝가리와 그들의 요구 사이에 탯줄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르반이 4월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가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선거입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의 정당은 대략 38-39%를 받고 있고 그의 반대편 후보는 페테르 머저르 또는 머저르, 헝가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페테르 머저르입니다. 헝가리에 잘 어울리고 후보자로서 멋진 이름입니다. 그는 같은 정당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50%로 보고 있으니 격차가 아주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르반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그리고 가스관 재개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자르, 알겠습니다. 가스관 재개를 통해서요. 국내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선거적인 관점에서 다시 팔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인들 그리고 오르반은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의 일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정말 여러모로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드루즈바 1번 펌프장에 공격을 가한 직후 우크라이나에서 온 배 한 대가 헝가리에서 적갈되었습니다. 그 배는 제가 알기로 24kg의 금과 약 9천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실려 있었고 헝가리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은행 소유였고 가장 짧은 경로는 당연히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윈터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헝가리인들이 이 돈을 엉터리 구실로 압수했습니다. 이 돈은 은행에서 나온 돈이었고 그쪽으로 가는 중이었죠. 심지어 그 사람들도 감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벤에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몇 명은 풀려났지만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빌어먹을 드루즈바가 다시 열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헝가리 선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인들이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 있다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등등. 헝가리에는 러시아인들이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듯이 꽤나 뻔뻔하게 사실상 러시아인들만 사는 마을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부동산, 집 등을 사고 서로 어울려 살면서 일종의 맞는 열쇠처럼 사용합니다. 약간 키프로스처럼 또 다른 몇몇 장소들처럼요. 채팅에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언급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헝가리와 러시아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데 오르반이 만든 시스템은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의 시스템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여러분의 많은 돈, 유럽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모든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사실상 오르반의 국가기관의 절반, 텔레비전 등등이 모두 친척, 아내, 사촌, 친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는 얼룩말이 있는 별장도 있고 기린이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사실상 미니 푸틴이라고 할 수 있죠. 미니 푸틴이지만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문제를 그는 페테르 머저르와 맞서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테르 머저르가 여러 싱크탱크와 정치 분석기관의 의견을 보면 페테르 머저르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도 헝가리에 대해 꽤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유럽과의 중재나 협상에는 더 개방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크게 지지하는 편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이 페테르 머저르에 대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르반은 머저르와 함께 수많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엔 젤렌스키, 다른 쪽엔 폰데어라이엔이 있습니다. 즉, 그를 뽑으면 우크라이나에 돈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이브 인디펜던토, 페테르 머저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르반의 생각은 현재 표 차이를 고려하면 꽤 절박한 상황인데 페테르 머저르를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낼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등등. 우크라이나 신문들에서도 보도했듯이 페테르 머저르는 건설적인 관계를 약속하면서도 비판을 하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르반을 향해 던진 비난과 국가가 유럽연합에 신속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머저르 역시
주권주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처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머저르는 천천히 가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트란스카르파티아와 그곳 소수민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4월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시스템은 그 기계장치 안에 이미 충분히 많은 모래알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고 누가 오느냐에 따라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반이 마자르어로 사용하는 이 반우크라이나적 수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상대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폰데어라이엔과 엮으려 합니다. 폰데어라이엔도 우리 쪽에서 인기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는 이런 포스터를 만듭니다. 포스터에는 저들을 뽑으면 저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멜로니나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대신 모르겠어요. 만약 멜로니를 뽑으면 젤렌스키와 폰데어라이엔 그리고 슐라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르반이 자신의 상대방의 연설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끼워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헝가리는 군사 지원 면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으니까요. 헝가리는 제외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드루슈바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 송유관은 헝가리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선거 포스터들인데 기사 중 하나에 나와 있어요. 흥미롭긴 한데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자르, 오르반, 포스터, 선거, 그런 종류의 것. 그리고 지금은 헝가리 수도 전체에 이런 이상한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시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가운데에는 마자르 후보가 있고 왼쪽에는 젤렌스키, 오른쪽에는 폰데어 라이엔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포스터들입니다. 젤렌스키, 마자르,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이 황금 변기에 돈을 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바로 오르반 당이 내걸고 있는 선거 포스터입니다.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준이 정말 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꽤 낮은 편이죠.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목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들을 의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적 함의와 관련된 4-5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논문을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쇼츠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란에서의 전쟁이 전 세계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쟁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르반과 가스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위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행히 겨울은 끝났으니 적어도 이 부분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문제는 좀 덜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이 모두 합쳐져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디어적인 측면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은 전선에서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라이브의 2번째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관심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중점이 드는 부분인데 모두가 중동 위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걸프 지역의 모든 군주국들이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산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산을 가지고 있고 쿠웨이트도 미국산을 가지고 있고 카타르도 미국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대공 방어 시스템, PAC 등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방어무기 시스템, 주로 패트리엇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고 많이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관점에서 겨울철 몇 달 동안의 공백도 기억하세요. 타이완이나 걸프 국가들 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도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많은 나라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또한 토마호크 미사일 사건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얻으려고 시도한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최근의 모든 기사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곳에서도 미국이 지난 2주 동안 탄약에 120억 달러 정도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사실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인들 자신도 토마호크 생산업체에 긴급 생산 요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희망은 더욱 사라지고 있고 미국은 이란에서 재고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전쟁을 다루느라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기자들까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쨌든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재고라고 할 수 없죠. 재고는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샤헤드에도 드론에도 곧 도달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토마호크는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토마호크를 가지 못할 테니까요. 예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말했듯이 방어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다시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고 상대가 자기 얘기를 하게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도 젤렌스키 바로 보셨죠? 그가 요청하고 자신의 전문가들을 제공하는 모습을 드론 전쟁에 관해서 특히 미국인들에게요. 하지만 오늘 트럼프가 딱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했죠.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나라들에 관한 문제는 다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전문가와 안티드론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람코는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석유 회사인데 현재 안티드론 드론과 다른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여러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아마도 그들은 대출이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왔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드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현지에서 샤헤드에서 파생된 드론 생산을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계란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 생산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러시아의 드론 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전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점, 제 생각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동맹국이 2주째 폭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확실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인들은 얻을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배럴당 가격이 $59였습니다. 사실상 2020년 여름 이후로, 아니 2020년 이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배럴당 $100를 넘었으며 2022년 여름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동원령 이후,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첫 해의 위기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이런 가격 급등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정말 엄청난 행운이죠. 특히 동시에 세르게이 바쿨렌코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 말했듯이 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심지어 군사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적어도 2월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것은 결코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바쿨렌코는 덧붙였지만 그 전선에서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테헤란이 대응하면서 분쟁은 지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해가 중단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모스크바는 이 선물을 받았다고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에너지 부장관이자 현재는 크렘린 비판자로 망명 중인 인물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명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요즘 러시아 관리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것도 모자라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자면 결정파를 날려고 사실상 먼저 그는 러시아가 인도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감안해서 G7이 비축분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인도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 제재를 해제했고 지금 30일간의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30일 동안 많은 유조선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이 가득 실린 유조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실상 제재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수입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물론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돕지 않는 것,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그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 높은 계층에서는 결국 이란이 처음에 러시아에게 줄 수 있었던 것, 즉 드론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리적 위치 추적을 담당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러시아인들이 타타르스탄에 만들고 있던 공장들의 위성사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란인 자문가들과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 그 말은 이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에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였고 수출 측면에서는 경쟁자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처럼 석유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란산 석유가 줄어들고 게다가 걸프만의 군주국들까지 봉쇄된다면 그러면 갑자기 러시아의 유령 선단이 30일 동안 제재 없이 모든 것을 하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원래 걸프만의 군주국들과 이란에서 석유를 공급받았지만 이번 위기로 인해 이제는 자국의 비축량도 늘릴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러시아산 원유를 사게 될 텐데 분명히 배럴당 59달러에 사지는 않을 겁니다. 100, 110, 120달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란 위기의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메탄 운반선 아크틱, 이름이 뭐였죠? 아크틱 메타가즈라고 하던가요? 우크라이나군이 확실히 공격했던 그 선박 말입니다. 바로 미국이 첫 주에 이란을 공격하던 그 시기예요. 지금은 람페두사와 몰타 사이 해상에 완전히 버려진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군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죠. 이것이 불타고 있던 그 선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나 해상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뒷전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지금은 3월 3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선박은 옆면이 완전히 부서진 채로 표류하고 있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람페두사 근처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일들에 비해 완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은 탑승해 있지 않고 이미 대피한 상태입니다. 액화가스 운반선입니다. 현재 이 선박은 람페두사, 몰타, 리노사 사이의 중간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측면에 큰 파손 부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표류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해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누가 표류하는 선박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가스 운반선의 난파선은 3월 12일 오후 시고넬라에서 이륙한 이탈리아 해군의 P-72 항공기와 이탈리아 공군 제-41 비행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항공기는 3시간 반 동안 선회하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게시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스 문제 등은 어쨌든 가스는 이미 증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화학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압력하에서 액화된 가스가 전부 연소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타 근처에서 공격당했을 때 말이죠. 선박의 일부에 아직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압축가스가 들어있는 통이나 컨테이너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서 배와 함께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게 흩어졌거나 불에 탔거나 그런 건가요? 이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서 우리에게는 작은 디테일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락사스는 거의 복구가 불가능해요. 사진을 보면 한쪽이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사실 아직도 떠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열린 쪽,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져 있어서 열린 쪽에 격벽이 부서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쪽은 물에 잠긴 쪽이 아니라 수면 위로 드러난 쪽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침몰했을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폭발한 건 아니고 타격을 받아서 불이 났지만 폭발은 없었습니다. 불이 붙은 가스통처럼 계속해서 가스를 내붓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가 꺼졌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아마 연료 탱크나 그런 데 경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지도 업데이트와 관련된 군사 문제에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길지 않을 거예요. 정말 큰 소식이 없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은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기억하신다면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일부 지역을 되찾은 것을 제외하면 그 지역들은 원래 논쟁 중이었고 실제로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건이나 대규모 기계화 작전 혹은 대규모 공격 시도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추위가 기억나시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했던 라이브 방송과 얼어붙은 담요를 기억해 주세요. 영하 20도, 영하 25도, 영하 30도에서는 특히 몇백 미터 상공에 있으면 열교환이 더 심해집니다. 드론의 배터리는 정말 성능이 떨어지거나 망가졌고 이것이 드론의 활동을 제한해서 양쪽 모두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동안에는 별로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문제인데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엄청난 수요로 인해 광섬유 케이블이 사실상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킬로미터당 비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 세계 광섬유 수요의 10%를 소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광섬유 수요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우시그이닉과 몇몇 다른 회사들은 한 달에 5만 킬로미터의 광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격이 2배로 올랐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매우 비싸질 것입니다. 네, 정말 많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실제로 끝없이 펼쳐진 광섬유 케이블밭을 봤지만 점점 광섬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세계 시장은 보시다시피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5억 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이 생산되었고 2025년에는 5억 6,800만 킬로미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 보면 11%, 10%,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양측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요인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깊이 다루지 못했던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입니다. 브량스크에 있는 브랑스크 크렘리라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사실상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6명에서 7명이 사망했고 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들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섬유 채굴 비용이 지난 1년 사이에 50% 아니 10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맞았죠? 게다가 상당히 정밀하게 맞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상들은 러시아인들, 러시아 시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비오프는 그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상은 러시아인들 자신이 찍은 겁니다. 아니면 당연히 그가 화를 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방어 부족에 대해 불평한 것이 비애국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러시아인들 자신도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의 상당 부분이
그곳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러시아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일하던 몇몇 엔지니어들의 진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즉 가스 운반선과 이 러시아 공장을 제외하면 크게 주목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하나, 그리고 이게 바로 2015년에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브랜스크 공장장인 데미트리 씨는 만약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광범위한 군사 하드웨어 생산 지역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많이 의존했으니까요. 이 의존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난 11년 동안 중복되는 시스템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졌으니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자산, 특정 군사 자산의 사용이 갑자기 감소하는 것이 보인다면, 왜냐하면 당연히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전후의 위성 사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체르니히우와 다른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보통 우크라이나인들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사용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너무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등등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보여준 이걸로 정말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파브리치오 코로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영광스럽게 주고 싶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발표입니다. 파브리치오 코로나는 우크라이나로 떠나 푸틴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 이 이미지를 올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파브리치오 코로나가 드론을 피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상 맞아요. 하지만 이건 진짜 뉴스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제 커뮤니티에서 이걸 우연히 봤는데 이런 건 꽤 웃기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아마도요.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건 꽤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젤렌스키의 그림자 실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람도 사임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전선으로 간다고 했었죠. 물론 예르막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어쨌든 빨간 모자 덕분에 빨간 모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김에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의 두 번째 섹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틀에 한 번씩 일하다 보니 사실상 다른 일을 할 시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위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 혼란이 일어나도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쿠피안스크에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만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침투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도시의 뒤쪽까지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4, 5개월 전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쿠피안스크를 탈환하고 정리한 이후로 상황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계속 시도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만 역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시베르스크 전선에서 계속해서 후방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약간 다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자포리자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포크로우스크를 넘어 크리신의 방향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지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지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직접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꽤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몇 달이 특히 힘들었고 드론 활동을 거의 멈추게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섬유 가격이 100%나 오른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리만과 6개월 전의 리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리 쪽은 그렇고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진격하고 있는 지점은 시베르스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곳으로 여러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이동해 왔는데 그 중에는 폼스타 리벤지 부대와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 온 다른 부대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처음으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즉 이 지역에서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리만 쪽으로는 진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숲이 가득하고 시베르스키 도네츠강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맞을 겁니다. 아무튼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옛 소레다르 북쪽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소레다르와 바흐무트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슬로비안스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그곳으로 가는 꽤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격 속도는 여전히 꽤 느립니다. 이 구역은 특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무료라면 우리가 바로 상품인 건가요? 잘 물으셨네요. 이건 정말 교묘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원한다면 당신이 상품이 되는 그런 바보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부 형식이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의 데이터를 다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여기 우크라이나인들이 항상 똑같은 부대를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108 산악여단 81, 여단 54, 여단이요. 지금은 약간의 증온을 받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와 차시비아르 지역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더 나은 지도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어 시스템이 표시된 지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크라마토스, 슬로비안스크, 리만. 러시아군이 어디로 우회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크라마토스와 슬로비안스크 뒤쪽에도 이제 많은 방어 시설이 개발된 점을 주목하세요. 전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챈 파올로 보누레티, 잘했습니다. 원선이 더 좁아질수록 우크라이나군이 내부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지만 동시에 공격하는 병력도 늘어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파울로, 이런 질문을 해줘서 고마워요. 전선이 좁아질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진격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지역 문제를 보면 여기 강이 있고 여기에는 리만과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벤스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리만을 완전히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습지와 숲, 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측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격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방어군이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지역만 방어하게 되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인원을 집중시킬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가 폭격을 가할 때
항공기나 활공기 또는 지상 포병으로 공격할 때 항상 이런 교환이 일어납니다. 공격자든 방어자든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병력과 장비, 그리고 화력의 양이 모두 좁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손실도 함께 집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선이 주요 지점들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이 북쪽에서 진격하는 방향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소레다르 북서쪽 크라마토르스크 쪽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운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큰 운하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는 아닙니다. 몇 미터밖에 안 도는 작은 운하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방어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를 봅시다. 최근에 러시아군은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있던 저수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여긴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로를 따라 특히 베레스토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꽤 잘 발달된 요새화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m에 걸쳐서요. 우리는 마타유루 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여기에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그들의 드론 조종사들이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바노에 필리아, 플레시브카, 네필리브카 등에서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러시아군은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시도했지만 작은 집들과 작은 다처들이라 드론만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거의 1년 동안의 공격 끝에 쓸만한 것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그 땅을 굳건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레스토크, 이 언덕지대를 점령하자마자 러시아군은 정말로 코스티안티니우카를 향해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고 측면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왜 항상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전선이 좁아지고 공격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방어자의 수도 늘어나지만 포병과 활공폭탄의 효과도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약간의 쉐이핑, 즉 약간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중심으로 거의 180도에 걸쳐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양쪽 측면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저수지, 작은 호수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는 댐이 있습니다. 이 점이 특징인데 실제로 모두 댐 시스템을 갖춘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지난달과 아주 최근에 주로 이 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댐들을 활공폭탄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실상 코스티안티니우카 뒤쪽 지역을 모두 침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호수의 댐을 파괴하면 그 지역 전체를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 뒤쪽 지역의 남쪽, 동쪽, 서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동하거나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최근에 이 저수지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댐을 모두 공격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스스로가 이를 공개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이쪽이 했네, 저쪽이 했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 스스로가 공개한 것이고 드론의 시야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댐을 터트리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가끔 가스관이 열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가스관이 열렸을 때 항상 매우 정직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왼쪽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었는데 루신, 야르, 그리고 스테파니우카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가스건이 다른 쪽의 진격을 늦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명백했습니다. 때때로 댐에서는 누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득이 명백합니다. 바로 러시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로 인해 코스티안티니우카 뒤쪽 모든 지역이 침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코스티안티니우카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시기상 특별한 점은 이곳에 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영구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이 댐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효과는 몇 주, 한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흡수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주목하세요.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바로 뒤쪽 후방에 위치해 있고 이곳이 바로 러시아군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바코브카와 비슷한 시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전장을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전투 지역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죠. 토대 지역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지역, 그리고 내부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왼쪽에 더 많이 공격한 또 다른 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댐 역시 계구부가 있는 부분이 계속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실상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모든 연못 시스템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크리비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의 일부가 이 댐들로 우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스티안티니우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래쪽에는 압력이 있고 도시 양쪽에는 두 개의 댐이 파손되어 있어서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두 번의 침수가 일어났는데 우연히도 모두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북쪽의 다른 마을들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 모이게 됩니다. 범람 지역의 전선에서의 거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평방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몇 평방킬로미터 정도. 특히 함몰된 지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의 문제는 특히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계곡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있는 곳에서요. 그래서 이 물이 여기로 흘러들었고 아마도 이 물도 이 지역 주변으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물류에 사용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 지역입니다. 댐 폭격으로 인해 침수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지형의 경사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 즉 노보디미트리우카와 이 숲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을 많이 사용했었죠. 최근 러시아군의 침투가 바로 이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대신 이곳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그 이유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도시를 둘러싼 반원형 방어선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지만 후방 부분은 훨씬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상황입니다. 이곳들이 러시아군이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군이 소피우카에서 드루지우카로 올라가려고 오랫동안 시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시비아르 북쪽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코스티안티니우카의 뒤를 차단하려 하고 동시에 아래쪽에서 압박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을 교전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티안티니우카는 아마도 봄에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봄, 여름, 아마도 우리는 코스티안티니우카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 기간 전체에 관해서는 아마도 포크로스크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4-6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평소와 같은 전술, 즉 포위망을 만들고 진격이 어렵거나 측면을 돌파하지 못하면 활공폭탄으로 모든 것을 초토화하는 전술을 쓸 것입니다. 포크로스크에서 일어나던 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상원도 살펴보죠. 왜냐하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에서 나와 흐리 시내까지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DW 부대가 도착했던 거 기억나시죠? 러시아군이 미르노흐라드와 포크로우스크 그리고 료딘스케의 유부를 점령한 후 겨울 내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지난 4, 5일 동안 그리시내에 많은 활강 폭탄 폭격이 있은 후에 그리시내는 작은 다차들이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결국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반적인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큰 도시 집합체가 없기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흐리 시내에는 많은 지리적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보병이 여러 드론에 의해 공격당하는 보병의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미르노흐라드, 포크로우스크, 흐리 시내, 로딘스케, 두브로필리아. 보시다시피 이들이 밖에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브로필리아를 점령하려고 할 것이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좌우로 또 다른 포위망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러시아군은 거의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항상 도시의 측면을 점령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교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한 뒤 활공폭탄과 폭탄으로 타격합니다. 전술은 항상 똑같고 체계적이며 매우 느리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르코, 저가형 드론이 우크라이나 평야에서 전쟁을 혁신시켰습니다. 지형과 시야가 완전히 다른 이란과 같은 산악지대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일까요? 네,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느 고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야. 네가 위에 있고 드론을 사용한다면 정말 큰 이점을 가지게 돼. 특히 동굴이나 그런 곳 안에 있다면 더욱 그렇지. 물론 그럴 때는 안테나용 케이블 같은 게 필요하긴 해. 사실은 이거야. 바위가 많은 지형에는 나무가 더 적어. 특히 이란 지역은 그렇지. 잘 보면 그 산들은 꽤 황량해서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 험하고 산악 지형에서는 드론을 피하기가 힘들어. 역설적으로 만약에 뭔가를 피해야 한다면 평지에 숲 같은 게 있을 때 더 잘 피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네가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에서 뭔가를 피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네가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느려지니까 훨씬 더 예측하기 쉬워져. 이란의 산들은 높아. 2,000, 3,000, 4,000m짜리 산들이야. 그곳은 정말 좋은 지형이 아니고 바위에는 참호도 거의 없어. 내가 책에 쓸 것처럼 그래서 좋은 지형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란을 보면 약간 떠오르는 게 있어. 모르도르. 저 산맥들을 봐.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사우론의 땅 모르도르를 만들면서 이란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미드로스 지도를 펼쳐서 사우론이 있던 지역, 검은 요새, 바라두르 등을 보면 그리고 이란 지도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즉,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을 침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들어가기에 최악의 지형 중 하나입니다. 전쟁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사실상 상기슭, 즉 이라크-이란 국경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언덕지대까지 이르렀고 만약 여기가 이라크라면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지리 지도를 놓고 보면 이란은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지대는 내부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침공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모든 은신처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내부에서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그 계곡, 도시 안, 나라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물자를 공급하느냐는 거야. 네가 이란을 침공해서 이 지역, 일종의 삼각지대에 들어가면 점령군의 군수 지원을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상대방이 산악지대 전체, 사실상 360도 전방위로 어디든 숨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란, 이라크 전쟁도 여기서 멈췄어. 여기, 이 지역에서만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 여기가 바로 그들이 맞붙었던 지역이야. 그래서 군대에게는 꽤 힘든 지역이지. 그리고 드론 조종사들에게도 이곳은 최적의 장소가 아니야. 드론 조종사들은 보통 작전을 위해 은신처나 무언가가 필요하거든. 산 위에 있는 드론 조종사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선이 특히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볼까? 포크로프스크, 크레시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방향은 대체로 같은 양상을 보여. 루딘스크를 점령하고 크레시네를 점령하고 내부 지역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큰 변화는 없어. 포크로프스크에서 좀 더 남쪽 노보파블리프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새로 침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이 노보파블리프카 점령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일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마을의 절반을 점령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을은 강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들은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기계와 돌격으로 병력 상륙에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다시 몰아냈습니다. 작년 10월이나 11월쯤이었고 그 후에 그들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훌리아이 폴레 북쪽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상당히 진격해서 거의 이바니우카 근처까지 도달한 후에는 늘 그렇듯이 그 지역이 더 넓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입니다. 통제되지 않고 분쟁 중인, 즉 분쟁 중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포크로브스크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전선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누가 무엇을 통제하는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백 개의 지리적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느 쪽에도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양측 모두가 깊숙이 침투한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훌리아이 폴레 북부 지역에서는 이런 거대한 회색지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끔씩만 위치 정보가 확인되는 곳이죠. 우크라이나군이 10km 아래쪽에 있고 가끔은 러시아군이 10km 북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이 300km를 탈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러시아군이 허세를 부렸던 거죠. 실제로는 그 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좀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지도 제작자들이 특정 상황을 해석할 때 그래서 결국 기사 작성자들은 지도가 이렇게 표시된 걸 보고 다음 날에는 바뀌는 걸 보면서 지도 제작자가 자기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 제작자들이 개인적인 편향을 따릅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든 러시아 지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도에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스테이트 같은 경우 러시아 지도에서도 보통 자기 부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몇몇 다른 곳만 모든 부대를 다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지도를 보면 한쪽만 보여주거나 다른 쪽만 보여줍니다. 양쪽 진영을 모두 보여주는 지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도는 보통 영토 변화 업데이트를 늦게 하거나 이미 확실해진 지역만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도들은 군대와의 개인적 관계와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즉, 지역이 점령된 걸 알아도 발표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지도는 정령지를 과장해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많은 지도에는 회색 지대조차 없고 그냥 확정된 지역만 표시합니다. 제 생각에는 논란이 있는 회색 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회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언론 입장에서도 특별히 유리할 게 없습니다. 확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지만 늘어난 회색 지대를 제외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확정 점유 지역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러시아가 확정적으로 점유한 지역은 자포리자, 올렉산드리브카 등 새로운 지역까지도 거의 접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는 존재하고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확정 점유 지역도 더 뒤로 밀려났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훌레이폴레 북쪽에 있었고 최근에는 테르노바테까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소동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테르노바테를 두고 지도 제작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미 테르노바테에서 위치를 보여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색 지대는 넓지만 러시아가 확실히 장악한 지역은 그래도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다루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을 때는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훌리아이폴레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 논의되는 곳입니다. 드론 방지 기술을 아랍에미리트나 유럽에 판매하는 것이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들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걸로 억만장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모든 나라에 판다면 10억이나 20억 정도는 될 수도 있겠죠. 수백만 유로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원이 될 거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안드레아 벨트람에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란 문제 논의에 참여해서 대출을 얻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들을 어필하는 게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중동 위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5천만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몇 안티드론 드론이나 그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지역들이 변했고 러시아인들이 다시 점령하고 예전에 유지하지 못했던 몇몇 지역들을 다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침투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논쟁 지역은 스테포브와 터누베이트 사이 지역에서만 20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아래에 제가 지리 위치 정보도 조금 넣어두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치 정보도 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군의 위치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양측 모두 약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드론이 침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가끔씩 위치 정보가 포착됩니다. 제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노보크리코리브카나 노보미콜리브카 중 한 곳에서 파괴된 우크라이나 차량의 위치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두 마을 중 한 곳에 신속하게 진입해서 일부 보병을 상륙시켜 점령하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테르노바테를 향해 다시 기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 위치 정보에 따르면 코질체베 지역에서 소규모 그룹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겨울 이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침투에 대한 최근 지리 위치 정보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런 종류의 장갑 모양의 구역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전선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거의 장갑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얼음과 불의 노래의 팬이라면 거의 리틀 핑거가 온지요. 즉 손가락들처럼 보입니다. 훌리아이폴레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훌리아이폴레 바로 근처까지 침투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잘리즈니치네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의 지리적 위치 정보도 그렇습니다. 튀르케에서는 러시아군이 2개의 우크라이나 방어선 사이로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전 방어선으로 사실상 훌리아이폴레에서 오리히우, 카미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 전선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포리자의 또 다른 방어선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불행하게도 이 방어선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개되는 공격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이 카미안스케, 드니프로, 오리히우, 그리고 중앙의 훌라이폴레를 중심으로 구축된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의 권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말하자면 거의 기세로 그것을 해낼 뻔했습니다. 작년에는 테르노바타를 위협할 정도로 진격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많은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5, 6개월을 활용했어요. 러시아군 진격의 주된 기세는 작년 10월쯤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러시아군은 꽤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고 그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 속도로 한두 달만 더 진격했다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 체계를 우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진격이 둔화되고 겨울이 왔으며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은 특히 자포리자 근처에서 방어 체계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반격을 시작한 데에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일부 전술적 위치를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카미안스케에서 크게 진격해 이 저수지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 거의 자포리자 외곽까지 와서 오라간과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자포리자를 직접 폭격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포크로우스크, 훌리아이폴레, 코스티안티니우카에 러시아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아마도 며칠 내에 4월과 5월 사이에 다시 한번 공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도시들을 물류기지로 삼아, 즉 포크로브스크, 밀로우라드, 시베르스크, 훌리아이폴레, 카다만츠케 등을 이용해 다시 한번 공세를 시작할 것이며 이번 여름의 전망도 대체로 비슷할 것이며 이번 여름 직문 탐성 제체로 비슷할 것이며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방어 체계를 카모스케와 훌리아이폴레 양쪽 측면에서 우회하려 시도할 것이며 포크로브스크를 넘어 도브로필랴를 점령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점령하려 시도하고 리만의 측면을 우회해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 접근하려 할 것입니다. 목표는 그대로이고 진격 방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나 피로면에서 연료가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서 그들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이 침투하는 회색지대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공고히 다져진 지역인 카미안스케 등은 전혀 손대지 못했고 러시아군이 여전히 그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개발한 방어 시스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카nov스케가 있고 여기에 훌리아이폴레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포리자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방어 시스템을 양쪽에서 우회하려 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브로필리아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여기 코스티안티니우카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 측면에서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시부야르 북쪽과 시베르스크 전선 전체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길을 통해 슬로비안스크에 도달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길이 방어 시스템 측면에서도 가장 쉬운 길이고 일정 수준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슬로비안스크가 점령되거나 슬로비안스크가 포위된 도시가 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리만도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하면 사실상 리만도 함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만에 보급되는 주요 도로가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만 뒤쪽 교차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지금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슬로비안스크에 도달하면 리만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심지어 파블로그라드, 바르빈쿠베, 자포리자 주변과 아주 긴 여러 방어선에 걸쳐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너머에도 그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이번 겨울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6개월 전에는 없었던 상당한 가치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인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잃고 있지만 훨씬 덜 잃고 있습니다. 여기 교환을 보세요. 0.58-3.8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라이폴레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35제곱킬로미터를 다시 점령했고 21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지금 지난 2주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35제곱킬로미터는 이전에 이미 점령했던 곳과 같습니다. 즉, 이미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아주 큰 정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계를 내보면 그들이 45을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지만 2주 만에 35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꽤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언가 일어난다면 4월이나 5월에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 집결하는 걸 보면요. 오늘 라이브는 짧았습니다. 할 말도 많지 않았고 현재 이슈들은 정치적이며 이란 문제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인들이 봄 공세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방향과 전술적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같은 지역을 되찾기 위해 반격을 가하고 러시아인들에게 2배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일한 관련 업데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짧게 유지합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의 생중계처럼 쉽게 볼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 곧 뵐 분들은 토요일도 즐겁게 보내세요.